오직 단 한 분, 청취자님만을 위해 맞춤 제작된 이번 문헌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암 치료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대해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이지 의학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흥미로운 시기에 우리가 서 있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칠 핵심 자료는 2026년 1월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게재된 아드리안 보트, 마티아스 티 스테판, 그리고 사하를 길의 논문입니다. 제목이 종양학에서 체내 면역 세포 공학의 여명인데요. 이 논문은 미국 국립보건원, 그러니까 NIH에서 주최한 워크숍에 심도 있는 논의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의 시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그동안 실험실의 무균 배양 접시 위에서나 아주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던 최첨단 면역세포 조작이 어떻게 환자의 몸속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실시간으로 말이죠. 이게 왜 암치료의 판도를 바꿀 변곡점인지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청취자님,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타는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고 해보죠. 과거에는 차를 통째로 정비소에 맡기고 기술자가 엔진룸을 열고 시스템을 다 뜯어 고칠 때까지 몇 주를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체외 공학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에 조그만 USB 하나만 딱 꽂으면 차가 스스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고 스스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슈퍼카로 변신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다룰 핵심 주제, 체내 공학인 거죠. 성을 높여주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주사 맞기 편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아닙니다. 기존의 복잡한 세포 치료 방식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겨났던 막대한 비용, 지리적인 접근성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적이고 임상적인 한계들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혜택을 보던 혈액암 환자들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면역 항암제가 잘 듣지 않았던 까다로운 고형암 환자들에게도 희망이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에게까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넓은 범위의 생명줄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 의학계가 이 논문과 기술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기존의 체외 카티세포 치료법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기적의 신약이라고 불렸잖아요. 환자의 피를 뽑아서 면역의 핵심인 T세포를 분리해낸 다음 실험실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하고 다시 몸속에 넣어주는 방식이니까요. 네, 이 체외 공학 기술은 이미 상당히 성숙해 있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논문의 서두를 읽어보면 저자들은 이 방식이 결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종착지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논문에 실린 그림 1과 표 1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기존 체외 카이어티가 가진 구조적인 병목 현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병목 현상이라면 역시 돈과 시간 문제일까요? 네, 먼저 생산의 확장성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의 세포를 밖으로 꺼내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연구원들이 멸균 시설에서 맞춤형으로 조작해야 하니까요. 한 달 가까운 시간과 수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장에서 척척 찍어내는 약이 아니라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초고가 맞춤 정장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논문이 지적하는 더 가혹하고 심각한 문제는 환자의 몸이 견뎌야 하는 육체적 고통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기껏 실험실에서 강력한 암살자 세포를 만들어서 몸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그 전에 환자가 림프구 고갈전처리라는 가혹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요? 네, 영어로는 림프 디플레션 컨디셔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새로 들어갈 세포들이 몸 안에서 방해받지 않고 잘 자리 잡게 하려고 환자의 몸에 원래 있던 기존 면역 세포들을 알키로아제 같은 강력한 독성 항암제를 써서 싹 비워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군대를 들이기 위해 내 나라의 국경 수비대를 전부 몰살시켜야 하는 셈이죠. 이미 암투병으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환자들에게 이 전처리 과정 자체가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험합니다. 심각한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겠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도박 아닙니까? 그 부분이 바로 체외몽학의 가장 큰 딜레마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체내공학, 즉 몸속에 USB를 꼽는 방식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체내공학은 밖에서 세포를 배양해서 왕창 집어넣는 게 아니니까 애초에 그 혹독한 림프구 고갈전 처리가 필요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처리가 아예 필요 없습니다. 이게 환자의 체력적인 부담을 완전히 없애주는 엄청난 장점이죠. 와, 전처리가 필요 없다는 건 정말 혁명적이네요. 거기에 더해서 환자 맞춤형으로 오랜 시간 배양할 필요 없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기성품 형태로 약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프 더 쉘프, 즉 일반적인 주사제처럼 병원 약국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놔줄 수 있다는 뜻이군요. 네, 이렇게 전처리가 필요 없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적용 범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더 이상 더 잃을 게 없는 말기 암 환자들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는 거죠. 초기 단계 암 환자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미세하게 남아 재발을 위협하는 미세전존 질환 환자들에게도 예방적 차원에서 훨씬 광범위하게 쓸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환자의 부담이 적으니 치료의 문턱이 확 낮아지는 거죠. 밖에서 공들여 만들던 걸 그냥 내 몸이라는 거대한 공장에 설계도만 툭 던져줘서 몸이 알아서 약을 만들어내게 한다는 거군요. 청취자님,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몸속에서 어떻게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지실 타이밍이죠. 맞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유전자 조작 작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요? 이 복잡한 지시사항을 세포에 정확히 전달하는 배달 시스템이 있어야 할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배달 플랫폼이 현재 임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렌티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플랫폼입니다. 바이러스를 이용한다고요?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약 배달부로 쓰는 건가요? 인류가 수십 년간 다뤄온 바이러스의 성질을 역이용한 기술입니다.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나쁜 독성 유전자는 싹 비워내고 그 빈 껍데기 안에 우리가 원하는 암세포 공격 명령어를 채워넣는 거죠. 아하,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 바이러스 배달부가 몸속에 들어가서 환자의 T세포를 찾아낸 다음 그 명령어 가닥을 T세포의 DNA 게놈 안에 아예 영구적으로 끼워 넣어버립니다. 영구적으로 총합된다고요? 효과는 엄청나겠네요. 네, 압도적인 장점은 바로 효율성입니다. 임상 데이터를 보면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게 이 방식으로 항-BCMA-CA 유전자를 투여했을 때 단 한 번의 투여만으로도 조작된 T세포가 무서운 속도로 확장하며 아주 빠르고 객관적인 항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번의 주사로 내 몸의 세포 DNA 자체가 영구적인 암살자로 재프로그래밍 된다니 효율성 면에서는 끝판왕이네요. 하지만 DNA에 새로운 코드를 영구적으로 끼워 넣는다는 건 솔직히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과학자들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작위로 통합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만약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수정할 때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로 아무데나 무작위로 복사 붙여 넣기로 하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렌티바이러스가 유전자를 전달할 때 인간의 거대한 DNA 사슬 중 정확히 어느 위치에 명령어를 끼워 넣을지 완벽하게 통제하기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필이면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중요한 유전자를 건드리거나 잠들어 있던 발암 유전자를 깨워버리면 큰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치료하려다가 오히려 새로운 돌연변이나 또 다른 혈액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 독성의 위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양리학적 반응을 항상 안고 가야 하죠. 치명적인 리스크네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 바이러스는 우리 면역계의 영원한 적 아닙니까? 겉모습은 여전히 바이러스인데 우리 면역 시스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요. 그게 이 첫 번째 플랫폼의 또 다른 뼈아픈 단점입니다. 우리 몸은 이 렌티바이러스를 외부의 위협적인 침입자로 인식해 즉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면역 원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그럼 한 번 맞고 나서 나중에 다시 맞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네, 시간이 흘러 약효가 떨어지거나 암이 재발했을 때 환자 몸에 이미 이 바이러스 배달부에 대한 강력한 항체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의 주사를 재투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한 방에 강력하게 끝낼 수 있지만 빗나가거나 약효가 떨어지면 다음 기회가 없다는 거군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번째 플랫폼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질 나노 입자, 즉 LNP 융합 RNA 플랫폼입니다. 아, 코로나19 mRNA 백신 덕분에 정치자님들도 이 기술 이름은 꽤 익숙하실 텐데요. 앞서 말한 렌티바이러스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LNP RNA 플랫폼은 영구적인 DNA 조작이라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개발된 아주 우아한 대안입니다. 지질, 즉 미세한 기름으로 만든 보호 캡슐 안에 설계도에 해당하는 RNA를 담아서 몸속에 쏴주는 방식이죠. 바이러스 껍데기 대신 미세한 기름 캡슐을 쓰는 거군요. 네, 렌티바이러스가 세포 핵 속 깊숙이 들어가 DNA 자체를 뜯어 고친다면 이 LNP RNA 방식은 비통합형입니다. 세포의 바깥쪽 공장에 설계도만 툭 던져주고 빠지는 거죠. 아, 세포 원본 DNA는 전혀 안 건드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세포는 이 RNA 설계도를 보고 일시적으로만 암을 공격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RNA 자체는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영구적인 유전 독성 위험이 제로에 가깝죠. 오, 내가 원할 때만 특수부대를 소집했다가 임무가 끝나면 깔끔하게 해산시키는 느낌이네요. 부작용이 생기면 주사를 멈추기만 하면 되니까 안전성 면에서는 훨씬 마음이 놓입니다. 실제로 논문에서도 루푸스 같은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에게 이 방식을 써서 아주 성공적인 임상 활성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기술은 없듯이 이 방식도 아킬레스건이 있겠죠. 약효가 일시적이라면 암세포를 다 죽이기 전에 약효가 끝날 수도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일시적이라는 장점이 곧 단점이 됩니다. 몸속에 숨어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계속해서 여러 번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반복 투여가 필수적이죠. 여러 번 맞으면 그 껍데기인 지질 나노 입자가 몸에 쌓이지 않나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나노 입자들은 혈관을 타고 돌다가 자연스럽게 간이나 골수성 세포로 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간독성을 유발할 위험이 큰 거죠. 반복해서 맞을수록 간이 망가질 수 있고 또 외부 물질이 계속 들어오니 급성 전신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면역원성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여러 번 투여할 때 약효가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방식 다 딜레마가 있네요. 네, 한쪽은 원샷 원킬이지만 부작용 시 되돌릴 수 없고 다른 쪽은 안전하지만 여러 번 맞아야 하고 간에 무리가 가는 시기죠. 체내에서 직접 세포를 조립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혁명적이지만 무균 실험실이 아닌 온갖 변수가 넘쳐나는 우리 몸이라는 복잡한 환경을 통제해야 하니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연구진들도 이 기술이 진정으로 상용화되려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논문의 표 2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제들을 청취자님들께 알기 쉽게 짚어주시죠. 네,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형태의 독성 관리입니다. 이건 인류가 한 번도 다뤄본 적 없는 살아 움직이는 약물 시스템이거든요. 나노 제형이나 여러 지시사항이 한꺼번에 들어갈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과장된 양리학적 반응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아주 잘 만들어 놔야겠네요.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가장 소름이 돋았던 두 번째 과제는 바로 오프 타겟, 즉 표적을 벗어나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문제죠. 배달부가 길을 잃는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지질 나노 입자가 간으로 쏠리는 성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만약 면역세포에게 가야 할 암살 명령어 설계도가 엉뚱하게 간세포나 심장세포의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택배가 옆집에 잘못 배송되는 수준의 실수가 아니죠. 만약 정상세포들이 그 명령어를 받아들이면 우리 몸의 다른 면역계가 그 정상 장기를 적으로 오인하고 총공격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멀쩡한 내장기가 하루아침에 암세포 취급을 받아서 공격당하는 거네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정교한 세포 표적화 기술을 강조합니다. T세포나 목표 면역세포만 정확히 알아보고 문을 여는 특수 우편 번호를 닫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정말 생명이 달린 정밀 타격의 문제군요.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 과학을 넘어선 규제와 임상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기존의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가 몸속에서 융합된 형태라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미지의 영역입니다. 전통적인 1상, 2상, 3상의 융통성 없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너무 약이 변화무쌍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초기부터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유연하게 투여요법을 최적화하는 적응형 임상시험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환자에게 잘 들을지 미리 아는 바이오마커 기반의 전략도 필수적이죠. 과학자들도 머리가 아프겠지만 이걸 심사하는 규제기관분들도 진짜 밤을 새워야 할 판이네요. 청취자님, 지금까지는 최첨단 배달 시스템과
현실적인 한계들을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넓혀서 가장 거대한 최종 보스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암 치료의 최종 보스라면 역시 고형암 정복이겠죠. 맞습니다. 폐암, 간암, 췌장암처럼 단단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고형암 앞에서는 기존 면역 항암제들이 번번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대체 왜 그렇게 정복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미래 전략이 왜 획기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형암 주변은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극도로 적대적인 생태계, 말하자면 거대한 콘크리트 요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콘크리트 요새요? 단순히 암세포가 뭉쳐있는 게 아닌가요? 네, 암세포들은 끈적끈적한 기질이라는 물리적 방어막을 치고 산소를 고갈시키고 다가오는 T세포를 지치게 만드는 억제 물질을 뿜어냅니다. 단일 타티세포 하나만 보내서는 요새 안에서 금방 전멸해버리죠. 아, 그래서 논문에서 다면적인 면역맥의 공격, 즉 다중모드 공격을 그토록 강조한 거군요. 보병 한두 명 보내는 게 아니라 육해 공군이 동시에 폭격하는 합동작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비유가 아주 훌륭합니다. 단순히 오래 살아남는 T세포를 만드는 걸 넘어 빠르고 파괴적인 다중공격을 가해야 합니다. 체내공학은 나노캡슐 하나에 여러 개의 지시상, 즉 다중 페이로드를 담을 수 있거든요. 하나의 캡슐에 여러 무기를 꽉꽉 채워넣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이 들어가나요? 논문의 개념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첫째, 감마사슬 소형체 사이토카인이라는 명령어를 넣어서 T세포에게 무한한 치료를 공급합니다. 독가스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전투식량이네요. 거기에 면역 관문 조절제를 넣어서 암세포가 거는 수면가스 브레이크를 망가뜨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질억제제를 분비하게 해서 요새의 콘크리트 장벽 자체를 스스로 녹여버리게 만들죠. 와, 밖에서 이런 다중세포를 만들려면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체내 공학으로는 이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들을 한 방에 주사에게 칵테일처럼 섞어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종양 미세 환경을 완전히 파괴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전장으로 뒤바꾸는 겁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정말 철옹성이 녹아내리는 재앙이네요. 자, 그렇다면 청취자님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마법 같은 기술 도대체 언제 상용화되는 겁니까? 전문가님, 타임라인을 정리해 주시죠. 저자들은 아주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현재부터 1, 2년은 임상적 안전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시기입니다. 유전 독성이나 오프타댓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하죠.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없으니까요. 중기적인 계획은 어떤가요? 중기적으로 2년에서 5년 사이를 봅니다. 이 시기에는 기존 체외 치료로 검증된 비세포 질환, 즉 혈액암 분야에서 체내공학 치료제들의 본격적인 인허가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2년에서 5년이면 정말 머지않은 미래네요. 대량 생산 주사가 병원에 깔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5년에서 15년 사이의 장기 비전은 뭡니까?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한 다중모드 작전이 완성되어 고형암 시장으로 확장될 겁니다. 비종양성 자가면역 질환으로도 진출하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시공간적 발현을 조절하는 초정밀 제어 기술의 완성입니다. 시공간을 조절한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죠? 속을 돌다가 외부에서 특정 빛이나 초음파 혹은 안전한 소분자 약물로 스위치를 켤 때만 타격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스위치를 꺼서 약효를 없애는 완벽한 통제 기술을 말합니다.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만 치고 빠지는 궁극의 스마트북이군요. 자, 청취자님, 벌써 오늘 다룰 방대한 논문의 여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핵심만 요약해볼까요? 네. 암 치료가 막대한 비용과 고통이 수반되는 맞춤형 수공업, 즉 체외공학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주사 한 대 맞고 내 몸의 면역체계 공장을 직접 업그레이드하는 대량 생산 시스템, 체내공학으로 거대한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플랫폼들이 발전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다중공격으로 고용암까지 정복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청취자님의 미래 의료 환경에 시사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비용이나 체력 문제로 치료를 포기해야 했던 전 세계 수많은 환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니까요. 정말 가슴 벅찬 결론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을 마치기 전에 청취자님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만약 우리 몸 자체가 이런 복잡한 세포 치료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밀한 제조 공장이 된다면
미래에는 약이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요? 알약이나 항암제가 아니라 정보와 설계도 자체가 약이 되는 거군요. 네, 더 나아가 상상해보자면 우리가 병에 걸리고 나서야 이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마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미리 업데이트해서 바이러스를 막듯이 말이죠. 건강할 때 체내공학을 이용해 우리 면역체계를 최신 버전으로 사전에 업그레이드하는 완벽한 예방의학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백신으로 천연두를 예방했듯 주기적인 면역 업데이트 주사로 암이 자라기도 전에 싹을 자르는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정말 가슴 뛰는 미래의 청사진이네요. 그렇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던진 이 마지막 질문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데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복잡한 정보의 바닷속에서 깊이 있는 지식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